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주말이 끝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 휴가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 더위를 피하려고 피서지를 향하셨는데요. 이 전국 대부분이 폭염 경보, 이 뜨거워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서울 기온 오늘도 37도, 동남아보다 더웠습니다. 이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열기를 생각하면 현관문을 나서기도 밖에 세워둔 차 타기도 두렵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하루를 버텼을까요? 첫 소식 이서영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이 손수건으로 연신 얼굴을 문지릅니다. 닦아도 무더위에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양산이 없는 시민이 따가운 햇볕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려고 서둘러 뛰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최고 기온은 36.4도까지 치솟았고 청주, 춘천 36.6도, 대구 36.8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기준 동남아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에 맞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계속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원래 저 양산 진짜 안 들고 다녔다가 요즘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태국이나 동남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땀도 좀 나고 좀 앞이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아롱아롱 해가지고. 종일 땡볕이 내리쬐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48도 이상 초고온을 뜻하는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무더위는 성인 허벅지 높이의 두꺼운 얼음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얼음집은 몰려드는 주문이 반갑습니다. 수요량이 4개 쓰던 사람이 5개, 5개 쓰던 사람이 6개, 2시간에 한 표 갔으면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단축됐습니다. 내일도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전망. 시민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의 싸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해는 져서 깜깜해져도 밤까지 열기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최저 기온이 28.8도,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거의 30도에 육박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각 시민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있을까요? 인파가 몰려있는 두 곳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야외에 나가 있는 임종민 기자. 자, 어디 수영장입니까? 네, 저는 지금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평일이지만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가득한데요. 저녁 7시가 다 됐지만 아직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물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낮부터 시민들로 북적였던 수영장은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찾는 이들이 더 늘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와이프랑 같이 잠깐 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시원하게 수영하려고 나왔습니다. 지난밤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은 28.8도로 측정돼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7월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도 많습니다. 그냥 일반 이불 쓰면은 잘 때 땀 흘리고 깨서 요즘에 이제 그 여름용 이불로 냉감 이불로 바꿔갖고 그나마 좀 잠을 좀 잘 수는 있는 편이에요. 또 냉방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풍기로 하는데 그래도 잘 때 좀 더운 것 같아요. 서울은 지난밤까지 9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밤도 최저 기온이 27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걸로 예보돼 열대야는 열흘 연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는 지금 실내 같은데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바로 퇴근하는 대신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곳 쇼핑몰에서 식사나 쇼핑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너무 더워서 버스를 기다릴 엄두가 안 나서 더위가 좀 가시면 퇴근하려고 쇼핑몰에 들렀다라고도 했는데요. 집에서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으려면 땀을 쏟아야 하다 보니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쇼핑몰로 피서를 온 경우도 보였는데요. 냉방이 잘 되는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려 한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형 쇼핑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떠난 피서객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해수욕장 파라솔 아래도 또 그늘을 찾아 들어간 나무 정자 안에도 덥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표정은 밝으시던데요. 허준원 기자와 피서지로 가보시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해수욕장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보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유유자적 패들보드를 즐깁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볕 탓에 물놀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양산에 파라솔까지 햇볕을 피해 너도 나도 그늘로 숨었습니다. 그럼 뭐 햇볕에는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람에 불어서 좀 선선하지. 햇볕에 달궈진 백사장의 온도는 50도에 육박하는데요. 맨발로 딛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파라솔이 일찌감치 예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햇볕을 피하는 텐트도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아예 백사장에서 벗어나 다리 아래 그늘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닷바람도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라 선풍기도 꺼내듭니다. 더워서 바닷가 왔는데 근데 이 더위를 식힐 수가 없네요. 너무 더워요. 관광지도 폭염의 비상입니다. 무더위를 뚫고 찾아온 방문객들은 양산과 부채에 의존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로에 연신 물을 뿌리며 온도를 낮추려 애쓰지만 나무 정자 아래 그늘은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원래 그냥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주까지 온 김에 이제 한옥마을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지금 카페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서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극한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대표적인 피서지 제주의 해수욕장 곳곳엔 이런 푸른색 해파리떼가 대거 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다 보니 찾아온 손님인데 불청객입니다. 보기엔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여도 잘못 만지면 큰일 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바다에 파란색 생물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해변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백사장엔 사체들이 한가득입니다. 다른 해변에도 이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란색 촉수가 연신 꿈틀거립니다. 어이 뭐야? 너무 무서워라. 이게 없던 생물체인데? 이거 뭐지? 너무 선명한 파란색이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어서 되게 징그럽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경 3에서 4cm 크기의 푸른 우산관 해파리입니다. 태평양이나 지중해, 인도양 등 따뜻한 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난류성 종입니다. 먼 바다에서 발생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일주일 새 제주 해역에서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해변에도 밀려온 해파리가 포착됐습니다. 거의 한 10,000마리 이 수준으로 쑥 떼지어서 오고 있어가지고 통째로 계속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서 작업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전문가들은 강한 독성은 없지만 피부에 닿으면 발진을 일으킬 수 있어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바닷속 생태계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극한의 폭염 이번 주 내내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도 뚫지 못할 만큼 단단한 더위라는데요. 이현영 기자가 이번 주 얼마나 더울지 전해드립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물가인 청계천에도 지나는 사람이 없고 거리에선 양칸과 우산이 필수품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시뻘건 붉은색으로 온종일 펄펄 끓었습니다. 폭염의 주 원인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입니다. 중하층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이불 두 겹을 겹쳐놓은 것처럼 열기를 꽁꽁 가두고 있는 건데요. 현재 북상 중인 8호, 9호 태풍이 이 이중 고기압을 흐트려 놓기를 바랬지만 워낙 단단해서 오히려 태풍이 양옆으로 비껴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다의 뜨거운 공기를 머금은 남동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불 속에 열풍기까지 삼중으로 한반도가 끓고 있는 겁니다. 극한 폭염의 질주는 주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나마 금요일부터는 최고 기온이 체온보다 낮은 35도로 떨어지고 최저 기온 역시 열대야 경계인 25도까지 내려갑니다.
중층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두 개의 고기압 사이에 숨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생각보다 견고해 극한 폭염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영장에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변호인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안으로 진입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상계동 이 의원 자택 외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피의자, 지난해 총선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 청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 공천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측근 함성득 경기대 교수가 명 씨에게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선 김 전 의원이 한 사찰에서 이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영선 시켜줘라라던가 김영선 관련해서라던가 그런 식의 지시나 그런 연락 자체는 아예 없고요. 특검은 오늘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명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어제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하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현행범도 아닌데 오해 살 일 하지 말라고요. 당은 첫 최고위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직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예정대로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금 자택 상황은 어떻게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변호사 입회할 때까지 조금 대기할 거로 보입니다. 시기가 공교롭다며 특검팀을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당선 다음 날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행범도 아니고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이 대표가 주재할 예정이던 첫 최고위원 회의는 취소됐고 긴급 회견으로 대체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전당대회 축하 화환을 언급하며 겉으로는 화환을 들었지만 뒤에선 압수수색 영장을 든 이재명 정권의 교활한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지만 개혁신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원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 밖으로 나섭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5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먼저 김영선을 밀어달라 당선인 뜻이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고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장제원 전화 받았느냐, 그럼 됐다고 했단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하며 상현이한테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통화 내용을 자신이 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특검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오늘 새벽 전직 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경찰은 고인의 죽음이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평택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3시쯤. 어제 저녁 집을 나선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 확인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상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전 도의원과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도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 전 도의원이 특검 수사 등과 관련해 정신적 압박감 등을 주의해 호소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장관 두 번째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가지 혐의라는데 뭘 의심하는 건지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위증을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실제 단전 단수는 없었지만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내란 임무 중요 종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 이행했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 때 논란이 됐던 이 목걸이, 이 특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가품이냐 진품이냐가 논란인데요. 김 여사 측이 가품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진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련 번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입니다. 6천만 원대 명품으로 알려졌는데 진품에는 위조 방지 목적의 시리얼 넘버, 즉 일련 번호가 부여돼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경기 남양주시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가 500만 원 미만의 모조품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할 수 있는 일련 번호도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목걸이가 진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일련 번호 확인과 조회가 가능하면 모조품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척하고 구입자나 출처 등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걸이가 진품으로 확인되면 재산 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구입자를 추적해 물건의 대가성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 여사의 오빠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 여사 오빠를 상대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목걸이가 김 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안희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그 목걸이를 일단 특검이 확보한 거예요. 네, 이 문제의 목걸이 대중들에게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외국 순방에 나갔을 때 김 여사가 동행을 했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렇게 김 여사가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인데요. 지난주 특검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했다가 이 목걸이를 발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앞선 목걸이가 김 여사가 순방 때 찾던 그때 그 목걸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이 내놓고 있는 이 해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가의 목걸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 누가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재산 신고가 필요 없는 모조품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특검이 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선 이 목걸이가 진품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김 여사 측은 모두가 좀 곤란한 처지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하나씩 따져보면요. 목걸이가 만약 진품일 경우요. 이때 500만 원 이상이면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모조품이라고 했던 최근의 해명도 거짓말이 되는 셈이고요. 목걸이가 진짜라면 이 출처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만약 이걸 누가 김 여사에게 줬다고 한다면 당시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뇌물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해명이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조품이라고 해도 뭐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모조품이라는 해명 이전에요. 나토 순방 당시엔 빌린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이 다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입니다. 모조품을 찬 게 맞다면 국가를 대표해 행사에 참가한 영부인이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에 이른바 짝퉁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런데 목걸이가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목걸이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제품이고요. 이것 말고 다른 목걸이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품입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인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요. 특검 압수수색에서는 이 목걸이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신발도 찾고 있다면서요. 샤넬 신발. 네, 맞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는 건진법사한테요. 이 김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행정관이 이 샤넬 매장에서 이 가방을 신발로 바꿨고 바꾼 신발 크기가 250mm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 특검이 확인한 김 여사 구두는 대부분이 260mm로 전해지는데요. 변호인 측은 사이즈가 다르니 김 여사와 무관한 신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팀은 이 10mm 차이보다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안희 기자, 김지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뽑은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 대통령 곁에서 임명장을 건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과거 막말 논란으로 사퇴 목소리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찍은 국민 40%를 우매하다고 표현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 대통령의 형수욕설 사건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형을 부추겨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 41%를 우미하다고 한다면 이는 과거에 황제 시대에 하던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러한 공직자는 마땅히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는 인사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에서 이런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 있거든요. 문진석 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임명한 만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췄습니다. 경쟁 관계인 우리로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흘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 차는 25%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1, 2%포인트 가격 차이로 승부가 갈릴 만큼 치열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유럽연합 EU와 통상협상을 최종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think you were saying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deal ever.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무엇보다 현재 27.5% 부과 중인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조정됐습니다. 일본 협상단이 백악관을 방문한 뒤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15%로 줄인 것처럼 EU도 6천억 달러, 우리 돈 83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을 맞춘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마치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미국에서 기본가 57,100달러인 제네시스 G80은 71,37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5,000달러 더 비싼 메르세데스 벤츠 E350 세단 가격이 15% 관세율로 G80과 거의 비슷하게 판매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의 경쟁력이 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관세가 다음 달 1일 즉시 부과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협상을 맺어지지 못한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가 미국에 던진 히든 카드는 조선업 협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미국 조선업 재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인데요. 이 밖에 오는 31일 관세 담판에서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명은 마스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조선업을 넣어 만든 겁니다. We have countries that do very well at building ships, and within a fairly short period of time, we'll be building our own ships.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 조선업 재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 필리조선소의 기술 인력 교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소를 추가 인수하거나 건설에 운영하면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규모 현지 투자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의 공적 금융이 참여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협력도 마스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같은 우리 측 제안을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두 장관이 주말에 2차례 더 만났다며 조선협력 논의에 긍정 기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엔 기존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총력전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는 내일 미 재무장관과의 만남을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우리 정부가 친중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 줄타기를 해선 안 된다. 양다리 외교는 패착이 될 거란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메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 최근 컨퍼런스에서 미중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 하는 시도는 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They are your close neighbor. You don't have a choice about that. We are a greater distance away. Don't play it both sides because in the end we will all be hurt by that. 미중 패권 경쟁 속 미국 편에 서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6일간 미국 의원들을 만나고 온 한미의원연맹 의원들도 이러한 미국 측의 우려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쪽에도 CCA하고 저쪽에 CCA 이런 건데 그거 미국이 다 보고 그거 다 뉴스를 보고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고 좀 보거든요. 애매한 줄타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 인사들의 공통된 시그널은 현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었다며 바로잡지 않고서는 통상협상의 물꼬가 터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의 경우 공개적인 불신을 드러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해거티 의원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은 불리하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에만 유리한 법이라며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 또한 해거티 의원이 불공정한 차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무역 상대국들은 속이 타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유롭게 골프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버젓이 속임수를 하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내가 뭘 하든 그게 기준이라는 걸 과시한 걸까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골프 카트를 앞서간 캐디가 벙커 앞에서 슬며시 공을 떨어뜨립니다. 공이 사라졌거나 치기 어려운 곳에 떨어졌을 때 나오는 부정행위, 이른바 알까기입니다. 이 공으로 다가간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관세로 유럽연합을 코너로 몬 뒤 막판 협상을 앞두고 어제 스코틀랜드 자기 소유 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즐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치고 공까지 옮기는 골프 속임수로 악명이 높습니다. Absolutely false. I win at golf. I win at golf. That I can tell you. 그동안 증언만 있고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드물게 영상까지 공개된 겁니다. We clearly saw him hit hook a ball into a lake at Trump National in Jersey, and his caddy told him he found it. Cheat several times on the golf course with his scorecard, with his moving the ball. What kind of president are we going to have if he's a person who cannot be honest on the golf course?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70타 초반을 치는 싱글 골퍼라고 자랑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에 놓인 우리 산업계에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몇 배 더 큰 규모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은 고객사의 비밀 유지 요구로 글로벌 대형 기업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AI6 칩을 맡겼다고 공개했습니다. 계약 금액 165억 달러는 최소액이고 실제는 몇 배 더 클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8년 6개월간의 장기 계약으로 삼성과 테슬라가 단순 거래를 넘어 기술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삼성이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TSMC에 이어 세계 2위지만 그간 대형 외부 고객을 수주하진 못했습니다. 지난해 적자 규모만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초대형 계약을 이끌어낸 겁니다. 누적된 적자를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나노 공정을 충분히 돌림으로 인해서 다른 수주를 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약 6.8% 오른 7만 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비극이 왜 자꾸 되풀이 될까요? 폭염 속에 맨홀 아래로 들어가 일하던 작업자들이 질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맨홀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맨홀 안쪽에서도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장님 2명 다 밑에 있네요. 맨홀로 들어간 소방 구조대원 2명을 향해 로프를 내리고 안에 쓰러져 있던 작업자를 끌어올려 구조합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공사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 40분쯤. 작업자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아래로 내려가면 산소 결핍 상태인데요. 작업 당시 이 맨홀 내부의 산소 농도는 4.5%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오수관로 맨홀 조사 작업자 2명이 질식사한 지 3주 만에 또 질식사고가 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상황에선 질식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폭염이 찾아오면은 부패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메탄가스나 황화수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미흡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에 쓰러진 시민을 구했습니다. 운행 중이던 버스를 급히 멈추고 뛰어내려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버스 정류장에 모여있는 시민들. 자세히 보니 남성 1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버스를 세운 기사가 황급히 쓰러진 남성 쪽으로 달려가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곤 주변 시민들에게 맡긴 뒤 다시 버스를 향해 뛰어옵니다. 걱정스러운지 마지막까지 남성 쪽을 바라봅니다. 정류장에 쓰러진 시민을 살린 29년차 버스기사 정영준 씨 이야기입니다. 승희한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얼른 이제 뛰어서 왔죠. 우리 혀가 이렇게 말려지더라고요. 약 한 4, 5분 하니까 입에서 퍽 하면서 숨이 저 얼굴까지 확 다가더라고요. 평소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온 안전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 씨의 도움으로 의식을 찾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멈춰선 버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운행 지연을 탓하기는커녕 정 씨를 응원했습니다. 젊으신 여성분이 뭐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면서 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을 것을. 시내버스 운전 기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로 불렸던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입주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 복도 벽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복도 벽면에 가로로 길고 꽤 선명하게 금이 가 있습니다. 창문틀 바로 옆부터 세대 입구까지 한눈에 봐도 심한 균열에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총 12,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대 1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으로 로또 청약 아파트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어젯밤 긴급 보수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하자 아파트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막 말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하자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새 막 건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되는. 시공사 측은 벽과 바닥에 따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수축 속도 차이로 미세한 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벽면 결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가 팽창이나 축소되면서 발생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설계가 좀 잘못됐다든지 품질 관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오후 균열단지 시공사와 구청 측은 입주자들과 비공개 대응회의를 가졌습니다. 관할구청은 해당 단지 시공사의 균열 정밀 진단, 다른 단지의 시공사들에게도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 많이 쐬다 보면 냉방병인가 여름 감기인가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 전부터 기침과 인후통을 느낀 문자혜 씨. 결국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냉방병인가 아니면은 코로나인가 그래서 키트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감기인가 하는 좀 혼돈돼서. 코로나19와 감기, 냉방병은 모두 콧물과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을 동반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19는 37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무더위에 마스크 쓰는 사람은 줄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데다 냉방 가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에어컨을 트는 과정이 바이러스의 비말들이 한 방향으로 이제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증폭을 시킬 수 있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지난 19일 기준 123명으로 폭염과 함께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선 실내 에어컨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가동하고 2시간에 한 번 정도 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북 확성기 끄고 대북 전단 못 날리게 막고 북한 어민 북으로 올려보내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죠. 오늘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하면서 우리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는데요. 우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늘 북한 담화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유화 조치에 호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55일 만입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집권 50여일간 귀맛 좋은 장설만 늘어놨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다를 바 없다며 혹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북 방송 중단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화해 제안 등에 대해서도 진작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과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은 절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체계도 대화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남북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도 북한의 담화가 새 정부의 행동을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조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내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33년 만에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 간에 직항이 생겼습니다. 400여석 모두 매진이 됐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도 하네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 제복을 입은 승무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고 환영단으로 보이는 인민들이 손을 흔듭니다. 잠시 후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내리자 꽃다발을 건넵니다. 러시아와 북한 승무원끼리도 인사를 나눕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발 노드윈드 항공 직항 여객기가 오늘 33년 만에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7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에 모스크바를 출발한 여객기는 8시간을 날아 오늘 오전 9시쯤 평양에 도착한 겁니다. 편도 가격으로는 우리 돈으로 약 79만 원인데 첫 비행인 만큼 400여 석이 모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ездом, это гораздо удобнее, когда поезд ходит раз в 3 недели, идет 8 дней, а тут всего 8 часов, 24 раза быстрее.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전기 항공편은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북한 고려항공 노선이 유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원산을 잇는 직항 노선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산은 북한이 최근 해안 관광지구를 개장해 외화벌이에 나선 곳이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에 이어 민간 교류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일본에선 곰이 자꾸 출몰해서 비상입니다. 이 도심까지 진출하자 곰 퇴치 훈련도 하고 곰 피해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곰이 사슴을 물어뜯습니다. 차가 다가와도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내 사슴의 목을 물고 산속으로 끌고 갑니다. 어제 오전 홋카이도 동부 작은 마을인 나우스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해엔 홋카이도에서 산길을 달리던 차량을 곰이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야마가타 공항 활주로에 곰이 나타나 공항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연이 풍부한 홋카이도에 주로 출몰하지만 이번 달엔 일본 혼슈 이와테현에서 80대 여성이 곰에 습격당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곰에 의한 인명피해 중 시가지에서 발생한 비율은 2016년 13%에서 2023년엔 38%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곰의 탈을 쓴 가짜 곰을 세워두고 폭죽과 엽총으로 곰을 퇴치하는 훈련까지도 실시됐습니다. 人の日常生活圏にクマが出没した際の重量を安全を確保した上で可能と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곰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에선 최근 곰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등이 손상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곰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한때 고속 성장을 자랑했던 중국, 무려 14.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한 중국 청년들의 민낯을 세기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인 치엔먼 거리.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명 여행지나 맛집 소개, 장기자랑 등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업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약 3,880만 명인데 이 중 60% 이상이 20대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방송인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청자들의 기부나 광고 수익으로 한 달 평균 약 16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하는 사람은 중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방송을 켠 지 5분이 지나자 접속자가 점차 늘었습니다. 최근엔 이들을 겨냥해 라이브 방송 전문 학원까지 생겨났습니다. 베이징에만 600곳이 넘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 중에는 가짜 출근이라는 엉뚱한 간판을 내건 곳도 있습니다. 하루 5,000원 안팎의 자릿세를 내면 실제로 출근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일종의 위장 오피스입니다. 이용자들은 소파에 누워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找工作找不到自己特别满意的，在家待着的话呢，那我爸妈还得说我，还得唠叨我什么的，所以就还不如出来找一个这种静谧的地方。 당장 돈벌이가 급한 사람들은 저임금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有证照就行，而且现在的工作不好找。 중국의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4.5%로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222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중국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심층 취재 추적입니다. 지난해 초 서울교통공사에서 성폭력 사건 당사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출도 문제지만 이후 수습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결과를 채널A 추적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그날 그 대화방이 없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20명이 넘는 단톡방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제 피해를 성희롱 피해자라는 걸 굳이 알리고 싶지도 않은데
서울교통공사 직원 단체 대화방에 사내 성폭력 사건 당사자 106명의 정보가 유출된 지 18개월. 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며 시작된 한 피해자의 긴 싸움도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시 결정문입니다. 유출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들어야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한테. 100명이 넘는 분들은 지금 너무 평온하게 살아오고 계시거든요. 저도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네. 좀 너무 억울한데요. 피해가 지금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화장을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좀 모르게 되고요. 한마디 써서 의미를 같이 유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들립니다. 피해가 없는 양 안 알려주면 피해가 안 발생한 건가요?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면담 중 들은 한마디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나중에 많이 좋아지시면 괜찮아지시면 깡 한잔 해요. 내가 사줄게요. 제 1차 사건이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당시 피해자와 면담한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잔 하자는 말은 술이 아닌 커피였고 면담 이후 정보 유출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은폐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2차 가해로 인정하고 직원 4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이제 직위 해제를 신속하게 조치를 했고요.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또 18개월 동안 외롭게 싸워온 피해자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저는 이걸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심층 취재 추적 강태현입니다. 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오랜 의정 갈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갈등이 봉합되는 건 다행이지만 언제든 환자 곁을 떠날 수 있다는 불신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과제겠죠. 오늘 환자단체도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1년 반 만에 마주한 전공의와 환자단체. 대립하자고 만난 건 아니니까 또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저희들처럼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어요. 전공의 단체 대표는 일단 사과했습니다.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와 바람에 나왔듯 거센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젊은 의사들과 국민들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두고 떠난 점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있어서는 오히려 책임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반성은 있어야 된다.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또 복귀 과정에 어떠한 특혜나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뭐예요? 성적표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성적은 문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70점,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이너스 60점입니다. 두 사람 다 마이너스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10점 더 높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었을 것 같은데 채점자 누군데요? 네, 과거 발언이 요즘 논란되고 있는 이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지난해 말쯤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정치인이라면서 공개한 점수들인데요. 오늘 한 전 대표는 기괴한 점수표라면서 문 전 대통령보다 10점 덜 나쁜 게 놀랍지만 고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속인이라면서 인사도 촉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최 처장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네, 이
성적표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96점, 추미애 의원이 78점, 또 조국 전 대표는 마이너스 47점이었습니다. 최 처장 평가 기준에 대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 유능해요. 그 유능함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유능한 척을 해, 얘 조국.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나. 문재인도 유능한 척을 해. 지지율만 생각해. 사실 최 처장이 좋게 평가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목받은 당사자는 좀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욕설을 적은 적이 있죠. 정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자 공직 맡기 전에 한 말 아니냐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고요. 조국 전 대표 측도 유튜버가 한 말이라면서 말을 아끼더군요. 근데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을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서 또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이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층을 향해선 우매하고 또 이준석 대표 지지층을 향해선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발언도 있던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대학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서울에서 대학가 주변에서 저희 지지율 높게 나왔습니다.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입니까? 빨간색 10만 무슨 당원이에요? 네, 빈칸은 바로 종교단체 신천지입니다. 4년 전 대선 경선 때 이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에 단체 입당했다는 의혹, 다시 정치권에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천지 봐주기, 그 대가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과 윤석열 지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또 논란이군요. 사실 이제 궁금도 좀 해지는데 그래도 코로나 시절 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 신천지가 이 코로나19 확산의 핵심으로 지목됐었죠. 검찰도 당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줬고 이 대가로 신도 10만여 명이 입당해서 경선 때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인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갖고 추적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늘긴 했는데 신천지라는 근거는 없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당 안에서는요, 이 신천지 교인이 가입했더라도 뭐가 문제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종교단체든 어느 종교인이든 누구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측은 정치적인 악용을 중단하라고 입장 냈는데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힌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다음 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을 대신한 국민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1945년에 출생한 광복둥이, 독립유공자, 참사 유가족 등 국민 만여 명이 초청됩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도 초청됐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간밤에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서울 밤 최저 기온이 29도에 육박하며 9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체감온도는 30도를 넘어 거의 초열대야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서울 최저 기온 27도로 열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7도로 푹푹 찌겠고요.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경보는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일부 해안과 산간을 제외한 전국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 사람 체온 만큼의 극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중북부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인데요. 이후로는 뚜렷한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